1441년 7월 23일 창덕궁 보경당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첫 번째 손자 왕세손 홍의가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은 경사로 가득했고 세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세손을 낳은 현덕왕후 권씨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의학 수준으로는 산후병을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세손을 낳은 지 불과 사흘 만에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손이 옥동자처럼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왕후께서 미처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승하하셨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사에는 더욱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현덕왕후가 숨을 거두기 직전 갓난아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청했으나 당시의 엄격한 의례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왕세손은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당시 세종은 이미 눈병이 심해 글을 읽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어린 손자만큼은 직접 돌보고 싶어 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세손을 무릎에 앉히고 손수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어느 날 5살이 된 세손이 세종 앞에서 천자문을 암송했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세손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늘 천, 땅지라 하옵니다. 세종은 기뻐하며 주위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다.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신하들도 세손의 총명함을 칭찬했습니다. 지편전 학사였던 성산문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세손 저하께서는 5살 때 이미 글을 읽으셨고 6살 때는 사서삼경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 총명함이 세종대왕을 닮으셨습니다. 세종은 손자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임금이 되기 위한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어린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백성이옵니다. 세종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1448년 8월 8살의 왕세손은 송현수의 딸과 가래를 올렸습니다. 신부 역시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혼인을 일찍 치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두 아이의 혼인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의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야사에는 혼례날의 재미있는 일화가 전합니다. 혼례를 마친 후 세손과 세손빈이 함께 방에 들어갔는데 세손이 나는 아직 놀고 싶다며 혼자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혼례복을 입은 채 방에 홀로 남겨져 울었고 세종이 이 소식을 듣고 웃으며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부부는 성장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후 닥칠 비극 속에서 정순왕후가 된 이 여인은 남편을 끝까지 지키려 애썼습니다. 1450년 10살 세손의 인생에 거대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월 17일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세손에게 세종은 할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순간 세손은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세종실록은 세손이 크게 슬퍼하며 곡하시니 좌우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야사에는 더욱 애절한 장면이 전합니다. 세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어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를 잘 모시거라. 그리고 훗날 임금이 되거든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세손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명심하겠나이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아버지 문종이 불과 2년 3개월 만인 1450년 5월 14일 39의 나이로 승하한 것입니다. 문종은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자주 생겨 고생했고 세종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과로했습니다. 즉위 후에도 건강이 악화되어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세자를 부르시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구나. 김종서, 황보인 등 충신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10살의 세손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잃었고 이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10살짜리 아내와 차가운 궁궐뿐이었습니다. 1452년 5월 18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조선의 6번째 임금이 된 것입니다. 실록은 그날의 광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이 어린 주상께서 빈전에서 슬피 우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 좌우 신하들이 이제 전하께서 대통을 이으셔야 하옵니다라고 여러 차례 청하니 주상께서 눈물을 닦으시고 간신히 즉위식에 임하셨다. 즉위식장에 모인 신하들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종실록에 전하는 야사에 따르면 당시 영의정 황보인이 어린 임금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어린 주상께서 어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겠는가. 우리 신하들이 목숨을 다해 보필해야 하리라. 그러나 이 다짐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즉위 초기 어린 임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연에 참석했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실록에는 주상께서 비록 나이 어리시나 정사에 부지런하시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어린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린다 하니 그것이 걱정이요. 신하들은 이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세종의 가르침이 손자에게 제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동생들, 즉 어린 임금의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렸고 많은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같은 젊은 학자들이 안평대군을 따랐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무예와 군사에 능했습니다. 실록은 그를 용모가 기이하고 담력이 남달랐으며 활쓰기와 말타기에 뛰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무인들과 가까이 지냈고 권람, 한명회 같은 책사들을 거느렸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었지만 수양대군은 직접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얻는 것도 이와 같이 담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문종은 죽기 전에 이 두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의 야심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같은 중신들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한 것입니다. 문종실록에는 문종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선왕께서 신임하시던 신하들이다. 세자가 어리니 경들이 힘을 합쳐 잘 보필하라. 종친들도 함부로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 김종서는 이명을 받들어 충실히 어린 임금을 보필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궁궐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경계하고 군사 지휘권을 왕실 중신들이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수양대군의 위기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과 은밀히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 등이 우리 종친을 제거하려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가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임금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연에 나가 공부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할아버지 세종이 가르쳐준 대로 백성을 걱정하는 임금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1453년 가을, 궁궐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무서운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곧 역사를 뒤흔들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어린 임금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12살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겨우 3년 뒤 왕위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불과 5년 뒤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기 위해 문종이 선택한 신하들은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이는 세종 때부터 중용된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는 육진개척의 영웅으로 백전노장의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우의정 정부는 청렴결백한 선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과 문종이 신중하게 선택한 원로 중신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함경도 육진을 개척하며 여진족을 몰아내고 조선의 국경을 확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70이 넘었지만 정정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실록은 김종서가 조정에 서면 백관이 숨을 죽였다고 전합니다. 김종서는 어린 임금을 아버지처럼 돌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보좌했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감기에 걸렸을 때 김종서는 직접 약을 타려 올렸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영의정께서 직접 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라고 하자 김종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은 선왕께서 내게 부탁하신 분이시다. 내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집현전 학사들도 어린 임금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계, 하위지 같은 젊은 학자들이 매일 경연에 참석하여 경서를 강론했습니다. 단종은 총명하여 이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성삼문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주상께서는 경서의 뜻을 물으시면 단번에 이해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죠. 만약 평온한 시대에 성장하셨다면 필시 성군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 밖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의 둘째 동생으로 세종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야사에는 수양대군의 외모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대군의 눈동자가 유난히 컸고 노할 때면 눈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학문보다는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칼쓰기에 모두 능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야망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종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말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재빨리 몸을 날려 말을 제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담력이 범상치 않으십니다. 수양대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도 이처럼 담대해야 하는 법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세종이 불안해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세종이 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양의 기상이 너무 크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수양대군의 야망을 부추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22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병법과 술수에 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젊은 책사의 재능을 알아보고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실록에는 한명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간사하고 교활하여 남을 속이는 데 능했다는 기록과 지략이 뛰어나 천하의 형세를 꿰뚫어 보았다는 기록이 함께 나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상께서 나이 어리시고 김종서 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군마마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충직한 신하였고 종친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계속해서 수양대군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또 다른 측근으로 권람이 있었습니다. 권람은 무인으로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행력이 뛰어나 수양대군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453년 여름부터 수양대군의 집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양정 등이 모여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김종서를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전날 밤 수양대군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기회입니다. 김종서가 방심하고 있을 때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권람이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마만 결단을 내리신다면 소인 등이 목숨을 걸고 성사시키겠나이다. 수양대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사에는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부인 윤씨가 남편의 잠 못 이루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수양대군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요. 10월 10일 새벽 4시경 수양대군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영의정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종로 수표교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김종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전날까지도 국정에 대해 고심하느라 늦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종서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종서가 놀라 일어나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외쳤다. 수양대군이 내가 역모를 꾸몄다고 말하며 손에 든 쇠몽둥이로 김종서를 쳤다. 이른이 넘은 노신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다시 한번 몽둥이를 내리쳐 숨통을 끊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자 충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종서가 죽는 순간 그의 아들 김승규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외쳤지만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그 역시 죽여버렸습니다. 이어서 황보인, 조급관, 이양 등 원로 대신들의 집이 차례로 습격당했습니다. 모두가 잠에서 깬 채 미처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야사에는 황보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황보인은 이미 나이가 많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칼날만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양대군은 원로 대신들을 제거한 후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13살의 단종은 궁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이 황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주상전하, 수양대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린 임금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편전으로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어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상께서 크게 놀라시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이 역모를 꾸며 전하를 해치려 했사옵니다. 신이 이들을 제거했나이다라고 아뢰었다. 단종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겨우 13살의 소년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곁에 있던 내관들도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역적들을 모두 제거했으니 전하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이제 신이 전하를 보필하겠나이다. 명목상으로는 충성을 다짐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장악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야사에는 그때 단종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영의정 김종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영의정께서 내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임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까지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능한 문인이었고 많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같은 지편전 학사들이 안평대군을 따랐기 때문에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누명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실록에는 안평대군이 사약을 받고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외치며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죽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는 시와 그림에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한명회는 병조판서가 되었고 권람은 호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군사권과 행정권이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어린 임금은 형식적으로 제가만 할 뿐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정사를 보실 때 항상 수양대군이 옆에 있었다. 신하들이 아뢰는 일을 대군이 먼저 듣고 결정한 후 주상께 아뢰었다. 어느 날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종서 영의정은 정말 역적이었소? 수양대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안위를 위한 일이었나이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학자들, 특히 지편전 출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등은 은밀히 모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모다. 충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았다. 우리는 주상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겨울, 궁궐은 차갑고 음울했습니다. 어린 임금은 혼자 편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 영의정 김종서, 그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권력을 탐하는 숙부와 두려움에 떠는 신하들만 남았습니다. 13살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2년 후 자신이 왕위마저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까지 잃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55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선위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 동안 수양대군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상께서 어리시고 병약하시니 대군마마께서 왕위를 이으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조정에서는 기묘한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정인지가 먼저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나이 어리시고 병환이 잦으시니 국가의 큰일을 감당하기 어려우십니다. 수양대군께서 덕망이 높으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니 대통을 이으심이 마땅하옵니다. 이어서 신숙주, 권람, 한명회 등이 차례로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였지만 형식만은 갖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야사에는 더욱 애절한 장면이 전합니다. 어느 날 밤 단종이 왕비 정순왕후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왕위를 지키지 못하니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할아버지를 뵙겠는가. 정순왕후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아무리 거부하셔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선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단종은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준비된 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이 덕이 없고 나이 어려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전하노라. 교서를 다 읽고 나자 수양대군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양하는 척했습니다. 신은 감히 이런 중임을 맡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신하들이 일제히 청하자 수양대군은 그렇다면 부득이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7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단종은 상왕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왕의 예우를 받는 지위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선위식이 끝난 후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창덕궁 편전으로 돌아온 단종이 혼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소서. 불초한 손자가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단종을 진정한 임금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편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모두 세종 때 지편전에서 함께 공부했고 어린 단종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삼문이 동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임금은 상왕이시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빼앗은 것은 역모다. 우리는 상왕을 복위시켜야 한다. 박팽년이 대답했습니다. 그 뜻은 좋으나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조의 권력이 너무 강합니다.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하된 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456년 초부터 몇 달 동안 밤마다 모여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때 세조가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풀 것입니다. 그때 성삼문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고 박팽년 등은 무사들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일제히 일어나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합니다. 어느 날 밤 성삼문의 집에서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물론 가족들까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신하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의롭게 죽겠습니다. 그들은 거사일을 1456년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배신자는 김질이었습니다. 김질은 원래 사육신의 동지였습니다. 그도 복위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를 며칠 앞두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5월 28일 밤 김질은 세조를 찾아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이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 때 전하를 해치려 합니다. 세조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다음 날인 5월 29일 세조는 성산문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체포하라고 명했습니다. 체포 당시의 장면을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산문이 집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다. 성산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영모를 꾸몄다 하여 잡으러 왔다고 했다. 성산문이 웃으며 영모라니 내가 진짜 임금을 섬기려 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며 순순히 따라갔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했습니다. 너희들의 충성심은 가상하다. 다만 때를 잘못 보았을 뿐이다. 사실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임금은 상황 전하이십니다. 신하된 자 어찌 두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대군께서 왕위를 찬탈하신 것이야말로 영모입니다. 이 말에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형장을 가져오라. 실록은 그들이 받은 고문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정강이를 켜고 쇠꼬챙이로 온몸을 찔렀다. 불에 지지고 손발톱을 뽑았다. 그러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야사에는 더욱 참혹한 장면이 전합니다. 성산문의 다리를 톱으로 켜는데 피가 낭자했습니다. 고문관이 자백하면 고통을 멈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산문이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이 무엇이냐?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었지만 상황 만세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의 가족을 데려와 앞에서 고문했습니다. 충격을 주어 자백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과 아들까지 잡혀왔습니다. 성산문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불효자가 이런 화를 끼쳤습니다. 아버지 성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신하의 도리를 다했으니 이것이 무슨 화냐? 오히려 자랑스럽다. 1456년 6월 8일 사육신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형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산문이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황 전하 만세. 나는 진짜 임금을 위해 죽는다. 그리고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모두 끝까지 의연했습니다. 실록은 저잣거리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감히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고 전합니다. 처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로 인해 이들의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형제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여자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도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 성승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먼저 가서 기다리거라.
내가 곧 따라가마. 야사에는 두 사람이 형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고 전합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왕족의 예우도 받지 못하는 그저 군이 된 것입니다. 1456년 6월 16살의 노산군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정순왕 후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전하, 제발 살아서 돌아오소서. 노산군이 왕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서 돌아오고 싶소. 하지만 건강하게 지내시오. 두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이별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죄인처럼 호송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영월에 도착한 노산군은 청령포라는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마치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초가 삼간의 작은 집, 그곳이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호위병들조차 강 건너편에서 감시만 할 뿐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노산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실록은 노산군이 홀로 외로이 지내시며 손수밥을 짓고 빨래를 하셨다. 때로 강가에 나가 앉아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합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날 노산군이 나무에 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은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 옛날의 영화는 모두 꿈이었고 지금은 외로운 신세로다. 16살 소녀는 그렇게 영월의 외로운 섬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1457년 6월 17살 노산군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참으로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서강의 지류가 삼면을 휘감아 돌고 한 면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절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청령포에서의 생활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산군이 청령포에 유배되어 홀로 지내셨다. 시종하는 자가 없어 손수밥을 짓고 빨래를 하셨다. 호위병들은 강 건너편 언덕에 막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노산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산군이 강가에 나가면 멀리서 지켜볼 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사에는 청령포에서의 애절한 일화들이 전합니다. 어느 날 노산군이 빨래를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치료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산군은 스스로 천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강 건너에서 이를 지켜보던 늙은 호위병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분이 한때 우리 임금이셨는데. 또 다른 날 노산군이 밥을 짓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을 했습니다. 밥을 짓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살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노산군은 자주 강가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영월 지역의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달밤에 노산군이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슬퍼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청령포 근처에 영월 호장 엄흥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영월 지역의 향리로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산군이 청령포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엄흥도는 강 건너편에서 물을 깃는 노산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분이 몸소 물동이를 들고 강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엄흥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진짜 임금이시다. 내가 무엇인들 도와드리지 못하겠는가.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함부로 하시면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엄흥도가 대답했습니다. 신하된 도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요. 엄흥도는 은밀히 노산군을 도왔습니다. 밤중에 강을 건너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약초를 구해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울 일이었지만 엄흥도는 계속했습니다. 노산군은 엄흥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대의 충성을 잊지 않겠소? 만약 내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노산군 자신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자세히 전합니다. 엄흥도가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이 가장 그리우십니까? 노산군이 대답했습니다. 왕후가 그립소. 그리고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계시던 궁궐이 그립소. 1457년 가을, 노산군은 청령포에서 영월읍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청령포는 너무 습하고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들끓었고 겨울에는 강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노산군의 건강이 악화되자 세조는 관풍원으로 옮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풍원은 영월 읍내에 있는 객사였습니다. 청령포보다는 나은 곳이었지만 여전히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산군이 관풍원으로 옮긴 것은 1457년 9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또다시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1457년 9월 순흥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동자는 순흥부사 이보흠과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노산군의 숙부뻘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보흠은 본래 단종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때 함께 거사하려 했으나 때를 놓쳤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복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형제였지만 조카 단종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계유정난 때도 수양대군의 편에 서지 않았고 왕위 찬탈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보흠이 금성대군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노산군 전하께서 영월에 유배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구해내고 복위시켜야 합니다. 금성대군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소? 이보흠이 말했습니다. 의를 위해서는 성패를 따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의 첩자가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보흠과 금성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가 금성대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형제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역모를 꾸몄느냐? 금성대군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어찌 조카의 왕위를 빼앗으셨습니까? 저는 올바른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사약을 내려라.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처형되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순흥의 모반 사건 이후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명회가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노산군이 살아있는 한 이런 변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때 세조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비록 조카이지만 살려두면 나라가 불안할 것을 염려하셨다. 야사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물리치고 혼자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세조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세조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10월 하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10월 24일 아침, 노산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산군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부도사가 노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산군, 왕명을 받들어 사약을 가져왔나이다. 노산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렇구나.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실록에는 이때의 장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산군이 사약을 받으시고 조용히 드셨다. 그러나 야사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노산군이 사약을 받기 전에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다만 왕위에 있었던 것이 죄라면 죄일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승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왕비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왕후여, 건강하게 사시오. 내가 먼저 가오. 노산군은 사약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마셨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산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7회의 짧은 생애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시신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위병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10월에 이른 눈이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산군이 죽은 후 세조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리라.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관풍헌 마당에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엄흥도는 이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겠소. 우리 임금님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소. 아내가 울며 말렸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찌 됩니까? 엄흥도가 대답했습니다.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서 무엇하겠소? 그날 밤 엄흥도는 목숨을 걸고 관풍헌으로 갔습니다. 호위병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신을 업고 산으로 갔습니다. 동을지산 기슭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땅을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묘를 만들고 간단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엄흥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엄흥도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 가족이 화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세조는 이 사실을 알고도 엄흥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실록에는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왕께서 묵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평생 재혼하지 않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종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이었습니다. 마침내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선왕들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고집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왕의 도리다. 1698년 6월 노산군은 단종으로 추존되었습니다.
묘는 장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정순왕 후도 정식으로 왕비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에게 관직이 추중되었고 그들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200년 만에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월에 가면 단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령포에는 노산군이 거처했던 초가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관풍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릉에는 단종과 정순왕 후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비극의 소년왕을 기립니다. 엄흥도의 충절 또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월에는 엄흥도의 사당이 있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영월에 살며 단종의 능을 돌보고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무자비함, 충절의 숭고함, 그리고 정의가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17회의 짧은 생애, 왕위에 있었던 기간 불과 3년. 그러나 단종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영월의 서강은 오늘도 조용히 흐릅니다. 청령포의 소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장릉의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마치 비극의 소년왕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보다 의로움을, 성공보다 정의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